잘생기지 않아요? 정말 정말 미남이십니다. 20년 전 사진입니다. 평생을 보고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실물이 되게 예쁩니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영정 사진 찍었는데 이게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무슨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토론을 했냐면은 이제 그때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4대 부분의 구조조정을 들고 나왔어요. 정부도 구조조정해야겠다. 기업도 금융도 고용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들고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허상이에요. 정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더라고요. 가계 구조조정. 왜 가계 구조조정이 필요했냐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환위기가 6.25 사변 이래에 가장 큰 경제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나간 20년 동안 우리들의 경제적 자세를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버는 것보다 더 썼습니다. 뭐 하나 동안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가계 구조조정이고 우리들의 국민 개개인의 의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놓친 결과 지금 이렇게 허공 중에 떠다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하던 순간에 안 됩니다 하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 손을 없애면 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포토샵으로 없애봤더니요.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 네트워크라는 곳을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고 재정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제가 경제교육에 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경제교육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또 지역 경제교육센터도 만들러 돌아다녔었고 그러니까 절 보고 수도권 경제교육센터를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 그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는 수도권 경제교육센터에서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들이 전부 현 정권의 경제 철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참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라는 것이 토지 공유제, 또 토지 이익 환수제, 또는 이제 소득이 주도되는 경제성장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좋은 이야기죠.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겠다. 이제까지 한 40-50년 동안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만큼까지는 왔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성숙경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는 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치워야 될 비용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간과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교육학회의 회장을 했었고 지금 고문을 맡고 있고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재단의 이사, 또 소협의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는 소협의 명예대사입니다. 그리고 소협의 물가감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었고 또 민관경제교육협의회를 맡아서 제가 그 운영지원단장 겸 사무국장을 맡았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98년 12월 달쯤의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은. 근데 얘는 2013년 5월 달 사진이에요. 얘하고 아까 걔하고 저하고 세 중에 누가 제일 아까 걔는 제가 104kg쯤 나갔었습니다. 유도를 한 30년 했거든요. 근데 유도를 그만두고 나니까 바로 체형이 바뀌더라고요. 배가 나오고 가슴이 줄어들고 이때 94kg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드디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한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몸뚱아리가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면 썩어 없어져. 아니면 태워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제 몸을 희생기증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의사하는 조카들 몇 명 불러다 놓고 야 드디어 내가 희생기증을 하게 됐다 했더니 이 녀석들이 빈정대더라고요. 에이 하면서. 그래서 왜 빈정대나 했더니 일단 희생기증을 하면은요 눈알맹이 빼가죠. 장기들 다 빼가죠. 요새 뼈도 빼가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피부입니다. 껍데기를 화상 환자들한테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3년간 또 쓰더라고요. 3년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분품들을 이제
화장해가지고 유족들한테 넘겨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3년 동안 뭐하고 어디다 쓰나 했더니 어디다 쓸까요? 3년 동안. 왜 이래? 예, 맞습니다. 해부용으로 씁니다. 해부용. 예. 그랬더니 우리 조카 녀석이 하는 얘기가 해부용 대학 실습생들이 해부를 하는데 이 몸이 왜 영안실에 있으면 이제 얼리지 않습니까? 예. 정도로 얼리는데 껍데기는 얼어도요 안에 비지는 얼리가 안 된답니다. 지방분은. 그런데 한 90kg 가까운 사람한테 맷을 딱 갖다 대면은요 비지가 확 하고 뿜어져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천정까지 올라간대요. 압 때문에. 그래서 제일 싫다고 제일 그 뚱뚱한 사람들 해부할 때가 제일 싫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쇼크가 왔어요. 아니 아까운 몸뚱아리 기증했는데 욕까지 얻어먹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피나는 혈투를 벌여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지금 72kg.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84kg였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경복을 들어갔는데 경복의 선배들이 경복에는 유도부는 없었어요. 근데 너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YMCA 유도장 쫓아다니면서 유도를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체전도 나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살을 이렇게 빼가지고 지금은 72kg.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체중일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제가 체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앞에 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라는 말은 사실 좀 기분 나쁜 얘기예요. 미국 간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맞습니다. 북한은 정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북한은 집단이죠. 맞습니다. 반정부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의 화해 무드가 과연 미래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주 뭐 평온할 때 지금 미국 간의 화해 무드 또는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떤 소용돌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 산업이 아직 거기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이제까지 그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은 경제 성장에 가장 공로가 많은 대통령은 누굴까요? 우리 압축 성장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박정희, 그 착각인 거예요. 이승만, 왜 이승만 대통령인지 아십니까? 일단 자유시장 경제.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는 마르크스도 했어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망한 대통령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한 대통령? 토지개혁. 토지개혁도 중요하지만 토지개혁한 대통령도 많아요. 교육혁명이죠. 교육혁명, 어떤 교육혁명이죠? 공교육혁명. 의무교육. 의무교육. 국민교육이죠. 예, 공교육. 자,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시아의 극빈국이었었어요. 어느 정도 극빈,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시아에서 극빈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동네가 그 당시 아시아였어요.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어요. 왜냐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아시아에서 극빈국이었다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 당시 UNDP에서 125개 국가 및 지역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못 사는 지역이 인도인데 인도, 스리랑카 뭐 이런 이쪽 나라들인데 네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한국. 그게 한국이었어요. 인도도 가난. 가장 가난한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6.25 사변으로 완전히 주택의 60, 70% 이상이 소식이 되고 산업시설이라고는 술도가하고 정미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식 공장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공장이 다 파손이 돼버렸어요. 도로가 다 유실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정말 폐허인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흥부라는 걸 만듭니다. 1953년에 휴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54년께쯤 이 나라를 부흥시켜야겠다. 그래서 부흥부를 만들어요. 그때 메가더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자기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서부터 전장을 평생을 누린 사람인데 이렇게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진을 빼지 마라. 니들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왜?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돈이 필요해요?
돈을 뭘로 만들어요? 세금. 세금으로요. 근데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정 자금이 4분의 1, 20%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뭐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50%밖에는 재정 자금을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정부가 했던 일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유엔이 무상 원조해둔 물자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참한 얘기예요. 우리가 북한에다가 어느 해인가 비료를 무상 공급해줬더니 이 북한 놈들이 그거를 태국인가 어딘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한번 신문에 크게 망신 샀다고 신문 난 적이 있는데 그놈들이 우리를 따라 배운 거예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그래서 그 무상으로 받은 원조 물자를 내다 팔아서 그래서 만든 돈을 가지고 예산을 대신 충당했다고 해서 대충 쓰라는 돈이 아니라 대충자금이라고 합니다. 정부 예산을 대신 충당하기 위해서 조성한 돈, 대충자금. 그 대충자금이 정부 예산의 50%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허가 됐고 돈도 한 푼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쓸모짝이 있는 게 없어요. 젊은이들은 전쟁 가서 거의 다 나가 죽어버렸고 없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전후 부흥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가다가 말린 이유가 그냥 무상 잉여농산물로 무상 지원해 주니까 먹고 살고 그리고 좀 기회를 보자. 아직 정전협정 중이고 휴전 중인데 북한이 언제 쳐내려올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자 하는 거를 이승만 박사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야당 물론 반대했고 여당 또 반대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후 부흥이 복구가 언제 끝났냐. 그러니까 전전 이전 수준으로 주택이 복구가 되고 유실됐던 도로나 항만이나 모든 것들이 복구가 되고 공장도 다시 세우고 농토도 다시 복구를 했던 게 불과 3년 반 만이에요. 1957년이 되니까 이미 전후 복구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라는 아주 걸출한 특출한 인재가 대통령이 됐다 한들 전후 복구가 안 된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직 도로가 안 뚫려 있고 살 집이 아직 엉망진창으로 부서져 있고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생각해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정전이 된 게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가보면 폐허예요. 아프가니스탄에는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폐허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해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부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국민교육을 선생님 제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국민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학교를 의무교육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반대해요. 전 노인네 미쳤다. 왜? 돈이 없는데 지금 공무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데 아니 의무교육화하면은 그 선생들 수도 없이 많은 선생들 월급을 뭘로 줄 거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 반에 100명 넘는 반들이 3부제 공부를 했었고 저는 그 후암동에 삼광국민학교라는 데 다녔는데 3부제인데 그 3부제 중에서도 120명짜리 반이 20반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만 6,000명인가 7,000명 됐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부족해서 3부제 담임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그 월급을 누가 주느냐. 교과서는 무슨 돈을 해결을 하고 그 참 다 반대했던 거예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마라. 학교 운영비는 뭘로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도 이 노인네가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때 1954년에 국민학교 의무교육제를 시작을 합니다. 베이비 부모가 딱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베이비 부모가 태어난 게 54년 아닙니까? 이 베이비 부모가 학교 들어가는 게 60년, 61년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거죠.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동에서부터 전쟁 동의들이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육받은 노동자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우리가 압축 성장의 성과를 얘기하라고 하면 대개 교육받은 노동자가 있었다. 인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인력이 그 당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교육, 이 의무교육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행을 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토대를
이미 부흥부에서 만든 거예요. 1958년에 만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 56년쯤 해가지고 똑똑한 서울대학교 나온 똑똑한 놈들을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부한 학자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직 공부하고 있었고 국내에는 사람이 없어요. 일을 시킬 사람이. 지금 욕하지요. 뭐 친일 청산 못했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해방되고 전쟁 통해 전쟁 끝나고 수복하고 나서 와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육받은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경찰질 해본 사람도 없고 군인질 해본 사람도 없고 그 경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외정시대에 경찰질을 하고 공무원 노릇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을 이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오죽하면 이를 깨물고 그 사람 데려다 썼겠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2공화국이 있었고 제3공화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부흥계획을 저는 부흥계획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싶지만 그야말로 인적 자원 부족하고 물적 자원 부족해요. 이거를 이제 채우자. 좀 이제 전후 복구는 끝났으니까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자본을 축적을 하고 해서 이 부흥 계획을 실시를 하자 하고 미뤄놨던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부흥부가 바로 지금 경제기획원으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경제기획원 공무원들한테 그걸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을 이루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데올로기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북한도 지금 시장 경제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체제 불문하고 통일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면은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머리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워밍업을 합니다. 저기 선생님은 미성년자 아니시죠? 미성년자 아니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보여드립니다. 어떨까요 이거? 네. 어떻겠습니까? 저거 고통스럽습니다. 예,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동네에서 이제 돌마초등학교라 해서 야구를 하거든요.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환갑 넘어가니까 선수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코치를 하고 있어요. 3루 코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3루에 서 있는 친구가 뭐 좀 더듬한 것 같아요. 얘기 몇 마디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팀이 연습공을 주고받더라고요. 잘못 던져서 제 머리를 맞은 거예요. 여기를 맞았는데요. 여기가 아프지 않고 여기도 아프지 않고 그래서 전 눈이 터져나간 줄 알았어요. 한 이틀 동안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회인 야구가 대개 한 시속 50km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모퉁이에서 연습공을 던졌기 때문에 한 40km로 공을 던진 것 같아요. 그 공 맞고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건 메이저리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0km짜리 공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요. 미국 야구는 투수가 타자도 하거든요. 투타가 능한 친구고 사이 영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질을 잘 선별해내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컴퓨터보다도 더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구질을 잘 발견해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편 투수가 던지는 공을 이건 이 방향으로 오겠다고 딱 선별을 한 거죠. 그래서 딱 쳤는데 힘만 뜻밖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연봉이 175억짜리거든요. 그런데 2년을 뛰지를 못했대요. 1년 만에 골절이 돼가지고요. 주요 부위 골절. 그래서 1년 만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6개월에 재활의료를 했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경제라는 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경제생활도 마찬가지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거예요. 뭐냐? 때려칠 생각만 하면은요. 큰 위험에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나 앞에 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맞습니다. 그래서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맞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제대로 쳤을 텐데 그냥 그러면 욕심 때문에 헛발질 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필요하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자세를 갖추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자세를 갖추고 준비를 했더라도 이 선수처럼 미국에서 정평이 나 있는 투수로서는 최고의 투수라고 이름 날렸던 사람도 자칫하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지는 않았겠죠. 때려 칠생망만 했지 위험이 닥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경제는 망가진다. 자, 과연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일이 축복이 되려면요,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은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들 아니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지. 자,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라는 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기본 체제입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내 거예요. 어떤 놈도 내 거를 침범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남의 것을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돈 벌려고 어떤 때는 고개 숙이기도 치사한 짓도 하고 지저분한 짓도 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놨어요. 돈을 벌어놨더니 새끼가 지 아버지를 욕을 하네. 저 부정축제했고 저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고 어쩌고 저쩌고 돈을 나한테만 따지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온데 해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지 애비가 벌어놓은 돈을 지 마음대로 다 써버려. 지 애비는 아까워서 쓰지도 못했는데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별자가서 다 쓰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생각나는 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좌파. 아니 돈을 쓰고 다니려면요 그 전에 그렇게 하다못해 역대 대통령도 욕이나 하지 말지. 그렇지, 맞습니다. 돈 벌어다 놓으면 죽으라고 욕을 하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다 벌어놓고 나서 애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 여러분을 노인 요양원에 가둬놨네. 맞습니다. 그 면회도 안 오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옛날에 어떤 일을 했고 적폐 세력이고 어쩌고 저쩌고.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건지 네가 벌어놓은 건지 맞습니다. 네가 번 걸 내가 쓴다면 고마워라도 해야죠. 이게 우리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30대 40대가 왜 싸가지가 없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왜? 우리 부모가 너무 못 먹고 못 사니까 뭐 용돈이 어디 있으면 무슨 뭐가 어디 있어요. 무슨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가지고 장가들라고 집 한 칸을 언제 만들어주는 집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다 단칸세방에서 연탄 가는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이 새끼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해일조선 대졸 초임에 월급 받아가지고 몇 년을 지나가도 아파트 얘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평당 1억 원짜리 30평짜리 3억 원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내 월급 평생 가지고 못 산다. 이런 투정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지혜비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욕구 통제 장치가 없어졌습니다. 욕구 통제는 경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이게 내 것인지 내 것인지를 구분해서 내 것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내 것까지 손을 벌리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작 이 나라가 사실 여기까지 온 데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여러 차례 거듭되고 뭐 압축 성장을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했어도 지금까지는 사실 카피 경제입니다. 복제 경제예요. 일본을 복제했고 미국을 복제했고 복제 경제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중국이 뭐 우리 걸 베낀다, 뭐 무슨 디자인을 베낀다 어쩐다 욕을 비리 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베낄 게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세계 인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베낄 게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죠. 맞습니다. 새로운 걸 개발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새로운 걸 개발을 하려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포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구분은
초등학교 2학년 책에 슬기로운 생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느 날 뉴스 채널을 보기 위해서 케이블 TV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 양반아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케이블 TV가 홈쇼핑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을 뭐 하고 뒤다보는데 갑자기 저는 브라자를 사고 싶었습니다. 브레이저를. 왜냐하면은 여성 브레이저를 팔고 있는데 그 브라자를 하고 있으면은 가슴을 이렇게 모아준대요. 저는 유도하다가 그만뒀더니 살이 좀 처져 있거든요. 가슴을 모아준대요. 그리고 등을 이렇게 똑바로 펴준대요. 그리고 가슴을 지탱해준대요. 내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다 나 갑자기 그거 사고 싶었다니까요. 이게 원하는 건지 필요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힘든데 지금 있는 돈 가지고 그나마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포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자 저렇게 정처 없는 데다 돈을 쓰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바닥나는 거죠. 근데 소비라는 것은 돈을 쓴다는 것은요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쓰던 나락에 있는 사람은요 갑자기 돈줄이 끊어지지요 미쳐나가요. 돈을 써야겠는데 그 살도 못 만나요. 사람한테 커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마시고 내가 돈을 내야겠 돈이 없잖아요. 결혼식도 못 가요. 장례식장도 못 가요. 집안에 가만히 있게 돼요. 돈을 쓰던 가락이 있으면 쓴 만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현재 돈이 좀 있더라도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그 돈을 여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저축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저축은 현재의 소득을 미래의 소비 자원으로 유보시켜 놓은 돈이거든요. 이게 나 개인도, 우리 가게도, 기업도, 정부도 미래 소비 자원이 참 답답해져가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더군다나 통일이 축복이 되려면 경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리와 책임이 균형적으로 교환이 돼야 돼요. 권리와 책임의 균형적 교환을 두고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은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1,000원 주면은요, 그 슈퍼 가가지고 700원짜리 아이스케이크 사 먹으면 300원을 거슬러 올 줄 알아요. 이게 등가 교환입니다. 300원을 거슬러 올 줄 안다는 것은 차익을 보상받았다 해서 차익 보상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등가 교환이 돼야 돼요. 책임과 권리.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책임져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책임질 역량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 권리만 다 주장하고 모든 걸 다 써버리게 되면은 이 나라는 망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시장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있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계약은 어떤 계약일까요? 이 계약은 경제적, 사회적,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뭡니까? 자유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약의 달성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헌법적 가치를 묵살해버리고 그러니까 계약을 지킬 전혀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남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돌아다닌대요. 참 큰 문제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통일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이 자원은요 사실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돈과 시간과 기회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에 주어져 있는 돈과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 배분하고 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통일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가 지금 사실은 답답합니다. 이거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고도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고 있어요. 고도 네트워크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결합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휴대폰을 쓰는데 우린 휴대폰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휴대폰은 사실은 통신산업과 전자산업과 금융이 결합한 형태예요. 휴대폰을 사게 되면 결국은 누구나가 24개월 단말기 할부를 통해서 휴대폰을 사기 마련이거든요. 언젠가 보니까 TV에 신구라는 탤런트가 나와서 젊은 아이 최지우가 아주 새로 나온 휴대폰을 보고 저거 돈이 비싼데 하고 갖고 싶어 하니까 딸랑딸랑 휴대폰 흔들면서 이거 공짜야 공짜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선전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 네트워크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휴대폰을 공짜로 살 수, 공짜가 아니죠. 휴대폰 상환 원금 유예 제도라는 건데 한 1년간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그냥 쓰다가 1년 뒤에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새로운 금융 형태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형평성이 가장 기승을 떠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중국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면 깜짝 놀라요. 중국은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개인의 능력의 차이 같은 거를 인정을 하려고 있는데 한국은 참 이상하게 형평성이 인정되어 있어가지고 니나 내나 똑같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거예요. 전문가들이 TV 토론, 제가 이제 이전에 KBS 심야 토론을 4회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KTV라는 곳에서는 1년 동안 정책 뉴스 국정TV에서는 이제 앵커 역할을 했었어요. 월화수목금 데일리 프로그램에 이명박 시절에. 그리고 이제 방송을 제가 꽤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들 아니에요. 자기들 딴에는 꽤 준비해 와서 떠벌떠벌 얘기를 하는데 좌판장수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자기 생각하고 같으면은 저 사람 말 잘한다 그래요. 근데 지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저 전문가도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니나 내나 똑같아요. 참 답답한 사회라니까요. 학생이 선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새끼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부인들이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건 뭐. 죄송합니다. 형평성이 너무 진정이 되고 있고 격차에 대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요. 격차에 대해서.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상위 10%하고 하위 10%를 비교해 본다고 보세요. 상위 10%에는 저 이건희서부터 뭐 동네에서 뭐 현금깨나 만지는 뭐 금은방 주인, 변호사, 의사, 잘 나가는 학원 원장, 별론이 다 있겠죠. 그 상위 10%하고 저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밑에 있는 10%를 비교를 했을 때 상위와 하위 간의 소득 격차가 몇 배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몇 배 정도 날까요? 3.3%? 아니, 그거보다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제소득 격차가 적죠. OECD로부터 적은 게 아니라 국민이 5천만 명 네, 이상인 네, 나라에서 들었어요. 독일이 1위고 네.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8배입니다. 8배.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그 격차는 8배거든요. 북한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목매 그리워하는 북한은 몇 배쯤 될까요? 상위 10%와 하위 10%가. 한 5,000배. 아니, 거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15배? 18배. 18배. 우리나라 서울에서 지금 제일 비싼 집이 서초동에 평당 1억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25평짜리 집이면 25억이겠죠. 그럼 우리 서울에서 25평짜리 일반적인 아파트 대개 얼마 정도 할까요? 한 5억. 6억. 5, 6억 하겠죠. 네. 그럼 연립주택은 얼마나 할까요? 웰리도 4억. 뭐 저쪽에
증산동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2억 5천짜리가 있더라고요. 2억 5천서부터 25억까지는 10배 차이죠. 이 10배 차이 가지고 잘 사는 놈들은 너무 잘 산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북한은 몇 배 차이 날까요? 일반적인 주택과 최고급 주택과 간에. 북한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입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 입사권이 도대체 얼마쯤 차이 날까요? 북한은요, 일반 주택은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평양에 새로 지은, 이제 평양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몇 배 차이죠? 250만 원하고 2억 차이면은 80배. 70, 80배 차이인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 국가라는 능력대로 일하고 똑같이 나눠먹는다는 북한 사회도 아파트 가격이 80배 차이인데 우리는 불과 10배 차이거든요. 이거 뒤집어지잖아요. 타워팰리스가 지금은 집값이 제일 비싼 아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요, 타워팰리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 국민이 뒤집어져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타워팰리스 불과 뭐 몇천 가구 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타워팰리스 집값이 올라간다고 다들 배가 아파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못 먹는 감을 찔러보려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격차 해소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돈 버는 재주는 다 제각각이지만 쓰는 것 차별이 나면은 이거 위화감 조성이 된다고 난리를 쳐요. 제가 그 의정부시에서 저소득 가구의 중학교 자녀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기증을 하는데 한번 이제 수여식에 와서 돈을 좀 기증서를 좀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갔어요. 그 저소득 자녀들이 한 30명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들이 전부 중학생들인데 그 롱패드, 까만 롱패드라는 거 있죠? 그걸 다 입고 왔어요. 근데 그게 싼 게 15만 원이에요. 비싼 거 40만 원, 50만 원. 그 지 애비한테 사줬겠죠. 지 아버지는 그런 거 사 입을 수 있을까요? 15만 원짜리 패딩 못 사 입어요. 저도 아직 백화점 가가지고 세워져 있는 거 사본 적이 없고 뉘어져 있는 것만 사봤고요. 그것도 10만 원 넘어가면 잡았다 돌아와요. 부모들은 그러고 살고 있는데 새끼들은 정신 나게 살고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 위치는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과 교수가 사회 고발을 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그 당시에는 SNS도 없고 TV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영화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통해서 사회 계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다시 이제 소편으로 만든 게 그런가요? 3시 20분? 이거 가겠네? 소편으로 만든 책이 바로 이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거울나라의 앨리스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지배자는 레드 퀸, 붉은 여왕이라는 사람이 지배자인데 이 사람이 불만이 가득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레드 퀸은 죽어라고 뛰어가고 있는데 맨날 제자리에 서 있대요. 이 사례가 부조리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멀리 가서 보니까 붉은 여왕이 정말 죽어라고 뛰고 있는데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라 자체가 죽어라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울 속에 있는 나라가 죽어라고 뛰어가고 있는데 그 붉은 여왕이 자기는 뛰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드퀸 이펙트, 경제학적으로는 레드퀸 이펙트라고 합니다. 붉은 여왕의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레드퀸 이펙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옆에 중국은 죽으라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뛰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일자리를 못 써요. 하도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뛰어가고 있고 저 후진도 열심히 뛰어오고 지금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일자리가 없고 실업률이다 어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 시간이 널널할 줄 알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의사항이 왔습니다. 앞으로 늦어도 25분, 30분 안에는 강의를 마쳐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이러지? 또 그러네? 다시 한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던 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쯤 다니던 시절에 대개 1인당 소득이 67달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67달러도 저게 현재 가치로 소팅을 한 가격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7만 원이에요. 그 당시 5인 가족이에요. 5치 35만 원 갖고 5식구가 1년을 먹고 산 거예요. 가난한 집이 아니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요. 35만 원을 가지고 지금 돈으로 1년을 5식구가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저게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물적 500배 가까이 성장을 해서 지금 3만 불까지 와 있습니다. 수출은요, 물경 1만 4천 배, 1만 5천 배가 늘어났어요. 그 지금 이 나라가 돼 있어요. IMF 세계 랭킹은 27위, 세계은행 세계 랭킹은 42위. 그런데 북한은 이때쯤 가서 비로소 1975년이나 돼야 우리가 북한 경제를 따라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이때는 훨씬 잘 살았어요. 오죽하면은 제3세계의 리더였어요. 비동맹 국가의 리더 국가가 북한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우리보다 뒤처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1259달러, 세계 216개 국가 중에서 182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면 현재 남한 인구는 5천만 명, 북한 인구 2,5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 우리 돈으로 3,198만 원. 이게 1인당 3천 얼마를 벌면은 우리 식구가 4식구인데 1억 몇천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1억 못 버는데 이 얘기는 저 1인당 소득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런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거는요. 그 국민소득을 가지고 우리 가게가 가져가는 몫은 대개 한 6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기업 유보로가 남아있고 정부도 지금 재정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부분도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한 55에서 60%가 가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천만 원인데 4명이면 1억 2천이면은 대개 평균 6천만 원 가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146만 원입니다. IMF 추계로는 그보다 반이에요. 한 70만 원밖에 안 돼요. 통일한국이 되면 인구수가 7,600만 명입니다. 그럼 국민소득이 18,000달러로 뚝 떨어져 버려요. 지금 3만 달러인데도 다 죽는다, 헬조선이다, 나 굶어 죽는다,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18,000달러 국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황당한 얘기가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평양 야경입니다. 참 이렇게 그럴듯하게 바뀌었을 줄 몰랐어요. 네. 멋있어요. 예. 대단히. 북한의 시장 경제 비율이 전체 경제 28%입니다.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장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마당이. 기업이요. 김정은이가 그래도 이제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리를 조금 깨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6.28 조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전에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확대시켜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공장에서 협동농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전부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배급으로 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세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의 상품 기획 또는 생산 또 판매할 수 있는 처분권을 넘겨줬어요. 기업에다가.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 기업관리 책임제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시장 경제가 지금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장마당에 나오는 물건들이 외국에서 밀수에 들어온 물건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주의 기업관리 책임제를 한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 거동률은 지금 절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해외 근로자를 파견해가지고 연간 12억에서 23억 달러 정도를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되면은 북한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을 우리가 쓰고 그리고 재료 좋고 인건비가 싼 그런 걸 쓰면은 우리 자본하고 결합이 되면 굉장히 이 많은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서해의 조업권, 동서해에서 고기 잡는 권리 그리고 북한의 광어권은 다 이미 중국에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조중동맹이라는 게 특별히 있어가지고 얘네들 조중동맹은 우리 한미동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끈끈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우리가 어디 파고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다. 그리고 더 답답한 게요. 국가가 모든 공장이 국유화되어 있잖아요. 국영 공장이 있는데 북한은 이미 개인 수공업이 집집마다 여기 한마디 우리말로 외놈 말로 야미 암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개인 수공업의 생산 규모가 이미 국영 공장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 종사자, 다시 말해서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을 빼놓은 나머지들은요 이미 대국제에서 끝나 있어요. 대국제를 안 해요. 1,500만 명의 주민이 대국경에서 입하하고 있고 800만 명쯤 된 농업종사자는 지들이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일부를 정부에다가 공출을 하고 나머지 갖고 생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소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근데 참 깜짝 놀란 거는요. 100억대, 우리 돈으로 100억대니까 이게 화폐 가치로, 그러니까 걔네들의 시장에서 쓸 수 있는 화폐 가치로 하면 수천억대가 되는 거예요. 자산을 가진 자본가가 등장하면서 상위 계층의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이 없어요. 은행이 있긴 있지만 그 은행은 전부 정부의 회계 처리 기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입사권 같은 것들 부동산 거래에 집중을 하는 거 아니면 고리사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리사채가 많은데 그래서 100억대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1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을 돈주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재벌이죠, 재벌. 돈주가 있는가 하면 이제 돈주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3, 4억 정도를 굴릴 수 있는 되거래상 이게 우리 지금 도매상들입니다. 되거래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시장에서 내대에서 물건을 파는 이 소매업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입사권 거래가 많이 흥행하다 보니까 집대ቆ라 그래가지고요. 주택거래 안선인들이에요. 그리고 짐쏘기도 나왔습니다. 택배 배달원들. 그러니까 어디 공장 다니면서 뭘 받는 것보다 짐쏘기 하는 게 택배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신종거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보면 북한이 많이 시장화되어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장마당이 처음엔 이랬었어요. 이게 무슨 피난터 같죠. 이러던 장마당이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지금은 더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해산이라는 데 있는 장마당이니까 평양은 훨씬 더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에는 없는 물건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 물건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월급 가지고는요. 월급 가지고는 어디 가서 돈가스 하나를 사 먹지 못해요. 한 달 월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월급 개념으로는 참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얘네는 수당을 받고 있어요. 수당이 월급의 20배, 30배가 돼요. 이렇게 매대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한류 문화를 즐기는 계층이 처음에는 청소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어떤 CD 같은 거 갖다 놓고 숨어서 보고 하던 사람들이 USB에다 담아보기 시작하면서 작년 초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 호기심을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폐쇄 사회에서 벗어나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 추구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이게 이제 이 동양상군요 사교육 아니면 버텨나지 못한다. 그래서 북한이 전부 공교육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가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다시 결국 이 유교문화권에서는요 교육만이 신분 상승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거거든요.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피아노, 아코디언, 바이올린, 악기, 노래, 댄스 교육 등 문화 시장으로 지금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어요. 휴대폰 사용자가 전 국민의 4분의 1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하고 완전한 노인네 빼놓은 나머지 젊은 사람, 나머지 활동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휴대폰을 갖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휴대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앱이 없습니다. 인트라넷이라 해서 북한 정부가 쏴주는 정보만 볼 수 있고, 그나마도 이 휴대폰은 북한 돈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가입비를 무조건 달러로 내야 돼요. 달러로 내도록 되어 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월에 5달러 수준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수준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관리 책임제 적용하는 기업에서 성과급으로 물경 한 10만 원까지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은 4,000원 갖고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과급을 받는다든지 매대를 운영한다든지 짐 소비를 한다든지 집대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 버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산업성장 추이를 보면은요, 이건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농림보험 점점 죽어가요. 광업도 죽어가요. 제조업 조금 버티고 있지만 건설업은요, 요새 이제 새로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아파트 건물 같은 건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업은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요때 2000년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기간에 서비스업이 조금 마이너스였지 나머지는 전부 발전하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아니, 다시 한번 보시죠. 잠깐만. 그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저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잘 나왔네요. 자, 대무역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 의존품이에요. 수출도 엄청 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수입 밑에가 수출이고 위에가 수입입니다. 북한은 물자가 귀하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부족한데 어떻게 달러를 조달하느냐? 루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근로자를 해외에 내보내서 그 달러를 받아 쓴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러를 주면은 달러는 정부가 챙기고 북한 정부가 챙기고 나머지 돈은 이제 북한 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밀무역을 합니다. 아픈 팔고 모두 팔고 밀무역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개무역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싼 물건 사다가 다시 중개무역하고 돈을 버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중국 의존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비중이 거의 뭐 총 무역 규모 중에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65% 거의 3분의 2 이상은 그래가지고 총 무역 규모, 북중 무역 규모의 비중을 보면은요, 거의 지금 이제 92.5%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비롯해서 소비제품, 기초원자재, 건설자재, 자동차 모든 공산품을 다각적으로 수입을 하고, 그런데 수출은 1차 자원들, 그러니까 뭐 석탄, 뭐 이런 광산물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이런 거 팔아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위탁 가공품들 그런 것들로 그 밑에 거만 수시를 예.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대 수입 품목을 보면은 요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와서는 광물성 연료 수입하는 게 전자기기, 기계 이런 거 많이 수입하고, 수출하는 거는 의류, 수산물, 편물. 그러니까 1960년대 우리가 수출 초창기 하던 수출품들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러네. 근데 남한은 지금 과잉 소비를 너무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냐면, 역대 정부가 전부 소비라는 것을 거시 정책의 하부 구조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 자원이 있어야 돼요. 소비 자원을 언제 형성해야 되느냐? 이미 이전에 형성해 놓은 돈 갖고 쓰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형성해 놓은 돈을, 그게 저축이라는 자원화되어 있으면은 이 자원으로 현재 소비를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너무 급해요. 왜? 이게 5년 단임제의 폐해예요. 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경제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국민들의 소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소비를 더 늘리고 싶어도요. 더 이상 늘릴 게 없어요. 왜? 쓸 만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보고 소비해라 그러면요. 다 해외로 나가요. 해외 나가 돈을 쓰고 소비해라 하면 결국 못 사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먹고 죽으려도 양재물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점점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 내가 쓸 수 있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어렵게 모았던 개인저축을 다 소비하고 왜?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당시에 60년대서부터 저축만이 살 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정부가 한국은행에다가 저축추진중앙위원회를 만들고 근로자 재산 형성에 관련된 특별저축법, 제한저축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냥 저것만 하면 집도 하나 청약할 수가 있고 아파트도 또 이자도 은행에 쓰는 이자보다 2배, 3배 넣어주고 해서 재테크가 따로 필요 없었는데 1997년에 이 제한저축법이 소멸이 돼버린 말이에요. 왜? 1인당 소득이 10,000불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허리띠를 돌리지 말자, 쓰고 살자라는 기조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소비를 권장을 해요.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죠.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데 저거 빌려줘도 바로 해다니까 전 세계에서 빚 내기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떤 형태로 빚을 내냐면 일단은 홈쇼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부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만 신용카드를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 등록할 필요 없어요. 먼저 했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다. 1번을 눌러서 1번만 찍어 누르면 그렇게 결제 끝나버려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자, 통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기지가 되기를 희망해요. 지금 현재 북한의 노동력은 아프리카 저개발국 수준의 값싼 노동력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을 시장으로 생각해요. 야, 북한이 한국 물건 좋아한다니까 무지하게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지금 각 기업들이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TF팀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결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들어요. 더더군다나 남한 주민들은 지금 강하게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남한 상품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60년 동안 마르크스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본은 뭐냐면은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잉여 자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모든 이윤들은 사실은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될 걸 뺏어간 거다. 잉여 이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자,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불과 한 5, 6만 원 주었었거든요. 5, 6만 원 주고서는 근로자를 고용을 해요. 지금 당장은 외화벌이가 되니까 좋아하죠. 초코파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죠. 이게 정착이 되고 나면은 아니 우리나라 같은 백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형평의식이 높아요. 더더군다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던 사람인데 아니 저놈들이 나 일시켜먹고 전부 다 뺏어가네. 임금 착취하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임금 착취라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돌게 만드는 게 없어요. 우리도 지금 노동자들이 아무 준비도 안 했다가 갑자기 임금 착취하는 거라고 얘기 나오면 다들 볼잖아요. 미친 듯이 돌아버리잖아요. 돌아버립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남한 기업들이 가서 물건 사려고 그러죠. 살 돈이 없잖아요. 물건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곧 금융이 들어갑니다. 지금 금융도 여러 은행들이 통일되고 북한에서 돈벌이 하려고 눈에 혈을 띄고 있어요. 그럼 가서 무슨 짓 하겠어요? 돈을 빌려주죠. 뭘 갖고 빌려줄까요? 입사권 같은 걸 붙들고 소유재산을 가지고 담보 잡아가 돈을 빌려주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될까요? 그런 게 안 돼요. 이게 바로 제2의 동양척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외정시대 때 동양척식회사라고 우리나라 도했던 회사, 그 동양척식회사는 사실은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부동산 개발을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돈놀이 했던 회사입니다. 농민들한테 토지 계약해가지고 땅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일본산 물건이 들어와요. 사 쓰고 싶어요. 유학 보내고 싶어요. 아니 저거 담보 잡히면 돈 빌려준다는데 담보 잡혀 돈을 빌려요. 썼어요. 기간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금융에 대한 그 몰이해가 많았기 때문에 아유 뭐 못 갚으면 그만이지. 왜? 환곡제도로 생각한 거예요. 춘분기에 쌀을 빌렸다가 추수하고 나서 쌀을 갚는 건데 안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개기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개기려고 그러니까 다 담보 잡았던 부동산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걸 우린 역사를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탈당했다고 그러죠. 일제의해서 우리의 토지 자산을 수탈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쌀을 수탈당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외놈들의 교과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은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했더라고요. 걔네는 그렇게 지네들은 정상적인 시장 활동했다는데 뭐. 남한 기업이 북한 가서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해요.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운영을 해요. 북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수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상생의 준비가 없이 이렇게 되면은요. 맞습니다. 서로 불신, 불만. 아무리 남한 사람들이 가서 북한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도 북한 사람들 생각으로는 결국 우리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럼 코리안 패싱입니다.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미북 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열었는데 싱가포르 대통령이 왜 김정은이 그렇게 환대했겠어요? 시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나라가 지금 북한에서 돈 벌려고 길을 쓰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이제까지 냈던 세금, 재정으로 축적된 돈 가지고 북한을 지원해 준다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참 그 현명하고 인품이 높으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설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눈물 나요. 이번엔 또 어디 이태리 가가지고 교황 앞에서도 그러고 프랑스 가서도 그러고 얼마나 북한 도와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구구절날 북한 주민한테 어떤 연설을 했냐면은 남한이 지금 불쌍하다. 남한 경제가 지금 파탄 직전에 있다. 남한 근로자들은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먹고 살지도 못하고 남한 기업들은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있고 결국 저 남한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해줘야 남한의 실업률도 올라가고 기업들도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가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남한 경제를 살려주려고 하니까 우리 남한을 도와줍시다라는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병신짓이에요. 남 도와주고요. 도와주고 고맙다는 소리는 듣기는커녕 내가 널 도와줬더니 그놈이 그래 너 불쌍해서 내가 받아줄게.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살려주겠니? 아유 이런 병신짓을 하고 다녀요. 네. 그래 맞습니다. 현명해서. 거기다가 우리 남한은요 지금 소비 지출의 75%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용카드 편하죠. 신용카드로 써요. 근데 신용카드라는 것은 현재의 소비를 지금 갖고 있는 소득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채라고 하는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개개인은요 빚지는 거 싫어해요. 우리 옛날에요 동네 사람들 중에 정말 못마땅한 놈이 있어요. 저 외상쟁이야. 굉장히 폄하하는 거거든요. 참 하찮은 인간이라고 욕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부가 국가적으로 외상쟁이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경상도 문경 출생입니다만은 저희 문경에 가면은 저보다 딱 10년 연배가 74살 되신 분이 청년회장을 맡고 계세요. 근데 그분도 신용카드를 내더라. 도시 농촌 할 거 없이 전부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국민들의 75% 이상 80% 정도가 부채, 빚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축 중심형으로 이 나라, 이 경제를 이 모양으로 끌고 왔는데 어느 날 눈 딱 뜨고 보니까 빚으로 연명하는 사회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깜깜한 거는 신용카드가 발명된 미국조차도 신용카드 지불 비중이 24%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요 신용카드 거의 안 써요. 거의 직불카드. 본인의 통장에 돈이 있을 때 결제가 이루어지는 직불카드 중심으로 살고 있다. 괜히 참 이게 답답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라고 소득 증가
소득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나마 60년 가까이 자율 책임,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북한 지금 탈북자들이 그렇잖아요. 탈북자들이 정착금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홀랑 해먹어요. 왜? 배급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해먹어도 또 돈이 나올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선택을 책임할 만한 그런 자유 책임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금융이라는 게 정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북한은 돈주들이 하는 돈놀이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이용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업자의 약탈적 마케팅이 뭐냐면 그거예요. 여자라서 행복하시죠? 네. 그렇죠. 전화만 끊기도 전에 300만 원 내 통장에 들어오죠? 아, 저는 그게 약탈적 마케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구가 휴대폰을 딸랑딸랑 하면서 이거 공짜야 공짜 하는 거. 1년 동안 상환금 유예제도 이게 다 약탈적 마케팅에 속이는 거예요. 빡빡 속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지금 그 우리나라는요.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서 금융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은행만 따져놓고 보면요. 은행 신입 직원의 월급이 일본 대졸 초임보다 2배예요. 무지하게 많이 받아가요.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서비스의 질이 금융 서비스 공급의 질이 한 4,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120권 정도 돼요. 나이지리아 수준밖에 안 돼요. 이러면서 발달하고 있는 게 이런 꼬드기는 거예요. 대출 이자를 산정을 할 때 우리 이제 주택담보로 대출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득 수준을 낮춰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가산이자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내가 소득 수준이 낮으면 가산이자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그 가산이자를 할 때 목표 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은행에서 대개 돈을 빌려주면은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죠. 예금과 대출 이자 사이의 마진을 몇 퍼센트를 간다는 목표 이익률이라는 이걸 확 올려버려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이자를 많이 받아가거든요. 그것도 약탈적인 건데 이 사람들한테 안 그러겠어요. 금융업자의 약탈적 마케팅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결국 저축에 관한 인식은 부족하고 무분별하게 금융계를 하다 보면은 결국 미래의 소비 자원이 고갈돼 버릴 것이다. 이게 대규모로 금융 분쟁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이러면은 치유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그래서 북한에도 은행은 있습니다만 이 은행이라는 게 외화벌이 수단의 보원이 되고 있고 남한이 지금 소득 격차가 정말 심해요. 전 국민을 이건희서부터 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일렬로 쫙 세워놨을 적에 상위 20%는요 평균적으로 한 280만 원 정도 남아요. 훌륭하게 쓰겠죠. 공부 못하는 자식들 전부 조기가 보내고 마누라 얼굴 못생겨도 다 그냥 루이비통 핸드폰 써가지고 지는 충도가 코를 붙이고 별짓 다 해도 돈 280만 원이 남아요. 근데 저 밑에 기초생계수급자서부터 밑으로 40%는요 돈이 부족해요. 적자라고요. 우리나라의 전 가구의 28%가 흑자 가구인데 쓰는 돈보다 더 벌어요. 그런데 24%는 4분의 1은 버는 돈보다 더 써요. 이 적자 가구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한 달에 지금 20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뿌려주는 돈이 2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버는 것보다 지금 5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1년에 빚이 한 300만 원 늘어나는데 빚을 불러일으켜서 3, 4년, 4, 5년 지나고는 3천만 원 빚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통계가 있어요. 가계 빚이 가계 소비를 위한 빚이 3천만 원이 넘으면 가계가 해체돼요. 해체될 적에 그냥 우리 5년 뒤에 돈 열심히 벌어서 같이 행복하게 만나자 이걸 해체하는 게 아니라 이니은 전이은 웃지 않으시죠? 네 잘못이다 하고 싸우고 완전히 깨져버려요 집안이. 그래서 남편은 어디 고시원 들어가고 마누라는 어디 입주파출부나 파출부 들어가고 애들은 어디 친척네 집에 맡기게 되거든요. 작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사례를 제가 쭉 모아보니까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대상이 된 600명 중에
거의 75% 이상이 이 해체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해체됐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케어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건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미투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회를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정치 사회적 분열 같은 게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1년에 평균 146만 원밖에 못 버는 최빈층이 갑자기 2,500만 명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위 10%가요. 한 달에 한 9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쓰거든요. 한 달에 90만 원인지 100만 원을 써도 저렇게 불만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못 살던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에어컨 놓고 살아야 되겠고 나는 다리가 아픈데 자동차도 없고 그래도 다리 아픈 노인네들한테 정부에서 이제 전동 휠체어를 나눠주고 있는데도 얼마나 불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한 달에 한 12만 원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계층이 2,500만 명이 늘어나는데 더더군다나 남북이 통일이라도 되고 남북 경협이 제대로 진정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권리 주장 안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이가 나겠죠. 현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남한 자체가 경제적 소외계층이 점점 구조적으로 늘어나요. 경쟁에서 이탈됐다고는 하지만 버는 것보다 더 써서 중산층이 이탈하는 가구. 청년이 돼가지고 일자리는 찾지 않고 전부 아르바이트만 하려고 그러고 공무원만 되려고 그러는 그런 친구들. 거기다 다문화 가정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55%가 기초생활비 미만 가정입니다. 거기다가 비대연명이 늘어나니까 우리들 사이즈는 점점 늘어나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70대 되신 분들이 노후 준비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을까요? 70대가. 못했죠. 했다고 치고 언제 했을까요? 20년 전에 했겠죠. 은퇴하기 전에 했겠죠. 그럼 은퇴하기 전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한 10,000불 조금 넘어갈 때예요. 10,000불 조금 더 넘어갈 때 은퇴 준비를 했는데 지금 3만 불이 돼버렸어요. 그럼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3분의 1로 뚝 떨어졌는데 소득이 당연하게 은퇴한 지금 노후 과정들의 노후 대비는 안 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레드핀 이펙트가 생겨서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 저 앞으로 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긴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들이요. 사회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요. 그 장애인들 고용한 데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결혼해서 생활을 할 만한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사회는 아직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 늘어나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혼을 조장해요. 깐 놈하고 못 살아. 아니 텔레비 보면은 애 둘 딸려도요. 총각 실장님이 다 쫓아다녀요. 연하의 총각 실장님이. 그거 보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혼해버려요. 이혼하는 순간 손을 탁 놔요.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이혼을 해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 20, 30대 모자 가구가 한 30만 명이 넘어갔었거든요. 이 30만 명의 모자 가구 중에서 생계가 가능한 커리어 우먼은 20%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게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근본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부재한데 하물며 북한 주민은요.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암시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대문시장 도깨비시장에서 달러 장사 하던 사람들이 미제물건 팔던 사람들이 갑자기 백화점에서 물건 사라 그러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북한에 시장 경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도깨비시장에 대도상가의 밑에 미제물건 양사 미군 부대에서 고용받아서 팔던 그 수준이란 말이죠. 경제적 통합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채 북한 주민의 적응을 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독일 통합되는요. 동일 통합되기 전에 소독지역과 동독지역이 서로 인적 교류가 있었을 뿐더러 문화적 교류도 있었고 방송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진전이 되고 난 그 뒤에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는 게 드라마. 가만히 생각해 드라마들.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는 거는요. 대개 그 재벌이 나와요. 나는 쳐다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저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재벌이 못 산다고 결혼을 반대하는 집이 꼭 나와요. 정말 못 사는 집이야. 최근에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무슨 여튼 시청률이 30%가 넘어가는 드라마였는데 구두 수선공이 나오는데 그 구두 수선공이 사는 집을 보니까요 대거리예요. 나는 아직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 북한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본단 말이에요. 아, 남한 사회는 구두 수선공도 저런 집에 사는구나. 야, 재벌은 저렇게 나쁜 놈들이로구나. 이런 인식만 시켜준 게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소비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통합될 경우에는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산의 제약이 따라가고 시간의 제약이 따라가고 다 24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24시간 동안 어떤 사람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기회가 한정이 돼 있어요. 이런 예산의 제약, 시간의 제약, 기회의 제약 아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균형적 발전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민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통일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싼 노동력 그리고 북한 지역에 있는 지하자원 같은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조중동맹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해서 이미 그것도 많이 가치는 훼손되어 있고 대외 긴장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죠. 남북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던 데 사라지니까 근데 더 큰 게 나타나요. 우리는 이제 휴전선에서 북한만 쳐다보고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대륙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 대치를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미군이요. 우리 주권이 있는데 미국 놈들이 혼자서 참여하려고 스님 지랄하고 자빠졌네. 가 아니다. 똑똑하게 들어야죠. 미국 놈들이 지켜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 줄여주고 있잖아요. 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아시아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각을 맞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지켜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돈 안 들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 맞짱 뜨고 살게 생겼는데 참.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이미 남한 사회는 이 노동집약형 산업이 없어요. 노동집약형이라는 것은 운동화 만들고 가발 만들고 뭐한테 사람 손으로 하던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북한은 전부 노동집약형 산업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보셨듯이 무슨 아직도 편집물 만들고 무슨 어딘 광산에서 그 탐광 작업하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자,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했을 때 남한 근로자한테 과연 일자리가 생길까요? 북한 근로자한테 일자리가 무지하게 많이 생기겠죠. 남한 근로자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또 북한에다가 기술 집약 산업을 정착시키려면 다시 말하면 반도체 회사나 무슨 65인짜리 텔레비전 공장을 만들려면은 그 기술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차가 소요된다. 지능 집약 산업 무슨 지금과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걸 기대하기에는 노동시장이 거기까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소비 여력이 지금 부족해요. 북한 지역에. 근데 시장이 개방돼요. 소비 욕구가 자극돼요. 그러면 남한에서는 지금도 하는 눈물의 발연세, 재고 소진 얼마나 좋아요. 북한 가서 땡처리 하게 되겠죠. B급 시장화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 탄력성이 폭주하겠죠. 북한 지역에. 그럼 더 공격적 마케팅이 들어가겠죠.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부적절한 소비가 만연하겠죠. 부실거래가 만연하게 되겠죠. 그러면 금융 소외계층의 불만이 가중되겠죠. 불신이 폭증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없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시대적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역은 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욕구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국민은 지금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나? 통일이 대박이라면 대박이라는 우리한테 큰 걸 갖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사실상 통일을 이루고 경제 통합을 이루고 그래서 남북한 국민이 다 공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부터 남한 국민들한테서부터 통일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통일하고 나서 북한 경제를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렇게 큰 부담을 지지 않을 정도로 끌어올리려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생이 따른 겁니다. 남한 국민들한테 과연 어떤 희생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가?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가? 공짜를 얘기하잖아요. 빌어먹을 놈들이라고요. 사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지들이 공짜를 얻었죠, 다. 맞습니다. 공짜로 얻어놓으니까 지금 이거 다 써버리고 세상에 또 채워질 것 같죠?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 나이 든 사람들은 그나마 그 비용을 생각하는데 젊은 아이들은요. 그냥 통일되면 기회가 막 하늘도 뻗쳐나갈 것만 생각하잖아요. 지들이 무슨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북한 주민도 준비할 기회를 줘야 되고 근데 이걸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누구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5년 이내에 성과를 보여야 다음 정권을 또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헛발질하는 거예요. 근데 통일은 5년 이내에 해피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적어도 30년, 40년 뒤를 내다보고 나는 희생을 치르겠다. 내가 내 희생을 뒷받침해서 내 새끼의 새끼들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도록 해주겠다. 라는 결심이 없다면 단지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든다면 그건 비극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복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 여러분들이 경제학 원론을 배웠다면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를 배웠다면 그 내용이 근간이 사무엘슨의 경제학 원론이었었어요. 사무엘슨의 경제학 원론을 뺏긴 게 조순의 경제학 원론입니다. 이 사람이 말년에 가서 드디어 경제 이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은 소비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욕심이 더 많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구나.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소비를 늘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내 욕구를 통제하는 게 훨씬 더 내가 행복해지는 기름길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소비자 선택의 이론이라는 책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소비를 욕구로 나눈답시다. 이랬더니 그 다음번에 미국의 심리학자가 행동경제학자인데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행동경제학자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객관적으로 아무리 성취를 많이 해도요. 많이 이루었어요. 나는 대통령이에요. 재벌의 총수예요. 대학 교수예요. 아무리 많이 이루었어도 내가 꾸린 주관적인 욕망이 더 크다면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즈비 앰비션을 해가지고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듣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는 사실은 일본의 북해도 개척 시대에 미국의 선교사 한 사람이 북해도에다 대학을 지어놓고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쳐져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한 연설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개발 시대에는 많이 활용해 먹었습니다만은 꿈이 나무 품이냐 불행해요. 내 이상은요 딱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좋아요. 그래야 열심히 반에서 한 20등 하는 녀석이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은요 그 다음번에 반에서 한 15등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어요. 15등 한 다음에 10등 하고 5등 하고 1등 하고 전교 1등까지 갈 수 있는데 반에서 20등 하는 놈이 전교 300등 하는 놈이 갑자기 나 공부할 거야.
다음 달부터 전교 1등. 좌절밖에 없어요. 해도 안 되게 하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백과장 소치가 아무리 있더라도 주관적으로만 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받아서 영국의 극작가인데 조지 피코크라는 여자가 이제 행복관 정식을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현실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와 꿈과 기대 수준이 너무 높으면 사람 부담이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족할 줄 알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너무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는 그런 엉뚱한 꿈, 기대, 그런 욕망을 갖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북한 주민의 현실은 어떤지, 우리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북한 주민한테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나갈 때 비로소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결국 우리 남한의 경제력과 남한의 사전적 준비와 북한의 대응 노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입니다만은 불교 용어입니다. 일수사견. 일수사견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물은 똑같은 물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상의 천사가 보면은 그 물이 수종과도 같은 보화가 되고 사람들한테는 마시는 물인데 물고기한테는 사는 집이고 악귀한테는 피오름이 됩니다. 부디 우리가 이 통일의 준비를 천상의 천사와도 같이 이 통일이 수종과도 같은 보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악귀처럼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결국은 그 통일은 피오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과 그 북한 한국 경제를 이렇게 믹샤에서 강의해 주신 정말 그 최근에 참 보기 드문 이론을 말씀해 주신 우리 정기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애초의 시간. 명강히 감사합니다. 네. 애초에 시간을 좀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좀 넘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강의 마치시고 한 30분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같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이제 3시 40분인데요. 한 20분간 질의응답을 좀 일단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그리고 5시까지 질의응답을 하고 약 한 30분 휴식을 했다가 SNS 교수 교육을 하고 5시 반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정 교수님 그 강의 내용이라든가 기타 경제적으로 또 남북관계 경제 현황 등등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그냥 요지만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잘 듣고 공감하는 말씀으로 다 정했는데 네. 걱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인데 우리 청 교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이 나름대로 정책 흐름하고 상당히 일치하기가 어려워서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사실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는 참 저가 듣기는 진짜 큰 힘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참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역할을 어떤 부분으로 하실 수 있을지. 사실은 이제
저도 그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이제 우리들끼리는요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이시점적으로 다 통해요. 근데 교육은 사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팩트를 전달을 해요. 저는 특히 뭐 경제학이라는 건 과학이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상을 깨주고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기회가 많이 제약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저 사람하고 내가 얘기가 통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팩트를 가장 정확한 균형적인 시각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선생님. 시작.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팩트에 기인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은 아나운서들입니다. 뉴스 데스크를 하는 앵커들입니다. 물론 그 시각은요 조금 좌파적일 수도 있고 조금 우파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면 느끼거든요. 아이처럼 빠다발리고 있네. 번역이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는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걸 교육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우리도 니들 때 다 그랬어 라고 얘기하기 쉽죠. 근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다 그랬어. 니들이 나이 들어보면 알 수 있어 라는 얘기는 전혀 잘못 짚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죠.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우리는 우간다의 족장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우간다의 족장이 뉴욕 젊은 애들 데리고 니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첫째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시각이 조금 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주부한테는 주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오피니언 리더한테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저는 이제까지 강의를 청와대 가서도 해봤고, 안기부에서 했었고, 군인들한테도 했었고, 대학 총장 앞에도 했었고, 심지어는 유치원 교사들이 강의를 해달라서 이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유경매라는 데서. 유치원 교사가 강의를 들으러 오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와도 되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교사가 60명이 왔는데 애들이 400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딸랑딸랑 노래 불러가면서 뒷다리가 쑥 하면서 경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대상에 따라서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너무도 지적 수준이 높으시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이 또 참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그 상대에 맞추어서 포커스를 좁혀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비평하면 또 싫어하는 아주 그 예민한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하고 이제 뒤로 찔러줍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저런 준비가 필요하고 니들이 이건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너무 난 요새 행복하다. 소득 추정, 경제 성장을 보면서 속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에는 어려운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이제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여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이번 추석에도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조카라든지 뭐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리 때문에 그 앞에서 듣고는 있어. 근데 사람이 말은 안 해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문정권과 똑같아요. 문정권과 같이 지금 그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정말 위풍당당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건정의 나라인가 싶을 정도. 이번에도 강정마을 가가지고 뭐 대통령 집권으로 주민들 사면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헌정을 위배한 탄핵감에 정말 탄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걸 갖다가 대통령이 사면을 하겠다 그러면은 사면을 할 수가 있죠. 할수 있지만은 만약에 판결이 났다면. 예, 만약에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은 내가 사면하겠다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 대통령이 그렇다면 대법원이 판결을 하든 말든 나는 사면하겠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헌정을 그렇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헌정을 이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차 있는 지금 20대 30대에게 이 찹쌀 안에 폭풍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논리를 남중지추처럼 이렇게 예리하게 갈아서 한마디로 푹 쑤셨을 때에 정말 피가 나올 정도로 침투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이런 것이 좀 더 첨예화돼서 그런 언어들과 단어들이 나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제가 큰애들의 모임도 제가 가요. 가보면은 첨예하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거기서는 또 박수하고 또 통일에 대한 꿈에 부풀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내일 통일이 될 것 같고 아주 순탄한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쫙 그 분위기 안에서 펼쳐져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닙니다.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싸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봉변을 당해요. 그럼요. 봉변을 당할 정도의 분위기예요. 질문 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파악했습니다. 단어와 팩트와 단어 그런 것을 몇 가지를 저희한테 키워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은 예. 어떤 키워드나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입에 장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 시장 경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는 시장 경제에 살고 있지 않느냐? 김정은도 시장 경제에 살고 있어요. 시장 경제가 없다면 김정은이가 벤츠를 어디서 구입할 거며 무슨 뭐 아리랑 축전을 무슨 100만 원 주 표를 어디서 팔겠어요? 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 경제 그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 100% 노출되어 있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냐? 그 차이인 것 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라고 보이는 거는 누구에게부터 착취를 하는 거죠. 그 사례를 그 아이들 그 자녀가 살아가는 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데서 억울한 걸 느끼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유로운 교환 조건이 형성되는 한 그 경쟁은 누구한테나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유리한 거를 얘들이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요. 잘못을 알아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 주사파들의 어떤 이 전략이 분리하면 물어라예요. 분리할수록 공격하라예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보셨잖아요. 이번에 그 교육부총리 아주 훌륭한 분이 교육부총리가 됐는데 이분한테 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공격을 했더니 공격을 하잖아요. 너는 깨끗해 임마? 공격하잖아요. 지금 한나라당 정신 나간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무슨 이 청와대나 그 참 지엄한 일을 하는 얼마나 365일 24시간 일한다는 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몇 푼 썼다고 지적질을 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얘기하던 게 어떤 거였는데 이건 우리가 실수를 했다. 이거 바로잡겠다가 없잖아요. 한마디도 없잖아요. 오히려 너는 임마 어떻게 썼어 임마. 너는 국회 부의장할 때 임마 돈 어떻게 넌 나쁜 놈 아니야. 그게 사실 정보 개인정보를 침해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번에 소송을 건다고 소송을 걸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낙숫물에 바위 피해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한마디로 없어요. 한마디로 안 끝나요. 걔네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건 계속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뤄놓은 것을 얘네들이 다 까먹는다. 무엇로 무엇로 채워놓으려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저도 암담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도 전달을 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귀를 닫아요.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왜? 이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끊임없이 얘들을 설득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명강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혹시 또 있으세요? 네. 지금 바른통일 포럼의 김난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김남열 회장님하고 잠깐 이게 자담할 때 여쭤봤어요. 저희 바른통일 포럼에서 여기는 다 거짓 지식인들인데 이것만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고 저희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 아까 이사님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면서 국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되면 저희 자유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공부라든가 뭐를 해서 그네들한테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일단 심리 상담을 한다든가 뭐 그런 기회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게 어떤 교육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이제 회장님하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내가 옳잖아요. 내가 옳은 것만 얘기해서 마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거 다릅니다 정말. 커뮤니케이션 툴. 100번 서로 싸우는 것보다도요. 9마디 들어주고 그 다음에 쭉 다 들어주고 맞아. 지금 이게 얘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얘들이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들어요. 그래 다 들었잖아. 토론해. 다 들어요. 듣고 나서 근데 넌 잘못됐어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토론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토론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쟤들이 저렇게 주장하면은 우리의 일본은 뭘 놓고 어떤 걸 놓치면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끊임없는 이 셀프 리더가 되는 방법을 우선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시장 경제라는 게 뭐 소비가 무슨 생산이 어떻고 무슨 뭐 공급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라는 이야기는요 선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제 공부다 이퀄 선택에 관련된 공부다. 선택은 왜 하느냐? 선택은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최소한 선택할 거리가 없어요. 지금 당장 밥을 먹어야 점심을 먹어야 돼요. 뭘 선택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냐면 밥을 먹고 굶어 버릴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시장 경제예요. 누군가가 시켜주는 게 그게 계획 경제예요. 자유시장 경제는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아파트가 싫대요. 그래가지고 끝끝내 아파트를 자기 땅을 팔지 않고 버텨요.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는 그 사람이 그냥 살도록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자유시장 경제고 투표해가지고 야 80% 이상이 찬동했어. 리스트 밀어버릴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 그건 자유가 빠진 시장 경제인 거예요.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올바를 것인가 선택의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택한다는 건 포기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떤 걸 포기해야 이 선택이 만족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경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공부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수월하게 어떤 일에도 이렇게 대처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바른통일 포럼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바른통일 포럼이 이 사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수구 보수 딱지를 띄세요. 네? 수구 보수 딱지를 띄시고요, 태극기 딱지도 띄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예, 그거 없이 예, 우리는 균형적으로 좌도 우도 아니다. 예.
우린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단지 바른 것이다. 예. 어떤 게 바른 것인가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걸 모토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흔히 저들도 지금 단체들을 전부 이렇게 카운트를 하거든요. 이쪽에서도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종북 단체들이 거의 400개가 넘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저들도 카운트를 해요. 그때 그 사람들 보기에 저거 술꼴통들인데 하면은 우리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색채를 빼고 단지 정말 어떤 가치, 그러면 헌법적 가치를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그 바른 가치를 가지고 통일을 연구하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야겠네요. 네. 그럼 오늘 정기승 교수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응답까지 잘 해주신 정기승 교수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다시. 네네. 아유.